중국 관련돼 가지고는 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예. 과거와 달리 너무 이게 얽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일도양단식으로 끊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쪽을 다 경험한 우리가 좀 더 이런 측면도 있다 네. 해가지고 설득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좀 운신할 수 있는 네. 폭이 커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국 경제를 말씀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습니까? 뭐 각 항목별로 따지자면야 뭐 비교하기 끝도 없겠습니다만 산업 전반적인 구조와 경쟁력 수준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100이다 그러면 중국은 한 90까지 와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한 120까지 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그 수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정성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태까지 중국하고 분업 구조가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그렇죠. 완제품 만들어가지고 갖다 파는 구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는 중국이 중간재 부분에서도 우리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게 됐어요. 다시 네. 말해가지고 중국의 산업 구조랑 우리 산업 아까 구조가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해요. 동등한 네. 그런 예컨대 배터리 같은 부분은 네. 그렇죠. 그 배터리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네. 중국계 훨씬 더 못지않다는 거거든요. 예,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이 그 중국 밖으로 나가는 걸 막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바깥에서 우위를 갖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굉장히 저는 스마트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0을 발표를 하면서 예. 자기들이 내연기관차는 절대 승산이 없다고 예. 봤어요. 그러면서 주력한 게 전기차라든가 또 그걸 뒷받침하는 전기차의 30 내지 40% 원가가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라든가 배터리의 업스트림까지 이렇게 하는 그걸 구축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해가지고 네.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이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부분만 미국이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네. 지금 수출도 기술 수출도 못하게 하고 네. 제품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조금 굴기가 덜 된 부분이 있지만 네. 저는 중국이 상당 부분 일정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부분도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대등하게 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걸 보더라도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에 네. 18조 달러 시장이에요. 예. 미국이 한 3억 22조. 인구에 23조 달러 예.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분업 구조 중간재 팔아가지고 중국이 그 완제품 파는 구조는 우리가 빨리 네. 인도라든가 아세안 쪽으로 그런 구조는 옮기고 네. 그다음에 중국보다 그나마 우위를 지키고 있는 부분들은 네. 그 격차를 초격차 수준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업 정책을 해야 될 거고 네. 중국이 안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들어가서 그 새로운 걸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네. 중국이 내수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소비재, 네. 서비스 이 수출을 우리가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 그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수출을 갖고 먹고 살겠어요. 네. 수출하고 우리도 내수를 같이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면 내수를 특히 고급 내수를 국내에서 흡수하려면 네. 고급 내구성, 비내구성 소비재가 있어야 되고 예. 서비스 수준도 고급화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게 경쟁력 있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해외로 갈 수 있는데 마침 지금 좋아요. 네. K-드라마, K-팝뿐만 아니라 이젠 K-푸드 해가지고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는 공무원 시작하면서 가장 장관 되면서도 네. 제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건데 그 공무원 시작하면서 우리는 언제쯤 소니 그다음에 도요타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게 80년대 초반입니다. 네. 근데 따라잡았어요. 예. 어느 정도는. 예. 근데 정작 공업화를 제일 먼저 시작한 비내구성 소비재, 네. 패션, 섬유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이라든가 예. 시장이 엄청난데 왜 우리는 그런 글로벌 브랜드가 없을까?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그래서 이제 제가 소비재 비내구성 소비재를 그걸 많이 키우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 한 120억 달러 이제 가고 화장품도 한 10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고 의약품도 한 올해 한 150억 달러 이상 네.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뭐랄까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그 중간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시장이 중국에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마지막에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러시아하고 우리가 외교를 수교를 했을 때 네. 초코파이 나가는 걸 보고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정말 잘 팔린다. 예. 한국 그러면 오리온 초코파이인데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만 초코파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예. 초코파이가 없단 말이에요. 예. 좀 더 확장성이나 경쟁력을 하려면 상품을 개발하고 디자인도 예.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국이 우리 주요 시장이다. 미국도 우리 주요 시장이다. 모르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관님. 자, 그런데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미국 가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일본도 그전에 가셨고요. 예. 마치고 난 다음에 네. 우리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게 대중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기업인들 중에서 우려하는 게 하나가 이 중국이 혹시 우리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없는가. 몇 개 지금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있다면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을 가야 되는데 중국이 이걸 커트시킨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과연 중국과의 협업 문제, 중국 시장의 개척 문제 어려움은 없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미국 쪽에서는 그 유념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예, 미국이 그 자국의 그 미래 산업을 키우고 네, 또 지정학적이라든가 지난번 코비드 같은 위기로부터 네, 쇼크가 나왔을 때 그걸 리질리언스하게 대응하는 예, 소위 build capacity and resilience 예. 하는 적극적 산업 정책을 하지 않고 예. 있으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과감하게 보조금도 주고 그렇죠. 또 요구할 거는 요구해요. 네.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제조를 해야 되고 또 원료도 미국 또는 미국의 FTA를 한 그렇죠. 국가한테만 주겠다 하는 식의 옛날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우리 배터리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0 배터리 셀이라든가 네, 이런 게 한 100이라고 하면 네. 거의 3분의 1 정도가 보조 네. 줄 정도까지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런 유의 입법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미국의 그렇겠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네, 우리 입장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네. 전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우리 이해 같은 네. 경우를 그 예를 들면 반도체 그 보조할 때 과도하게 그 기업 비밀을 요구하는 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과감하게 그 기업이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그렇죠.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네, 그 요구하는 거에 선은 좀 넘지 네. 말아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네.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거기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조차도 예,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렇죠.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 정부가 그렇게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가?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대국민, 대의회 설득하는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지금도 저는 그 의지를 갖고 그 정부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네, 워낙 다른 나라가 빠른 속도로 더 과감하게 움직이는데 그렇죠. 우리도 거기 맞춰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중국 관련돼 가지고는 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친구도 없습니다. 없다. 예, 지금은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지 몰라도 예,
얼마 전에 그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왕이 그 예.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빈에서 만나지 빈에서 않았습니까? 만났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대화 시작하고 네. 그 근본적으로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의 봉쇄 전략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와중에서 과거와 달리 너무 이게 얽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일도양단식으로 끊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많이 얽혀 있는 부분들을 네. 미국은 그 사이에 상당 부분 제조업에서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그 R&D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지 네. 생산 쪽은 안 갔잖아요. 네. 반도체만 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얽혀 있는 부분들 공급망을 재편할 때 네. 이거를 미국 정부 관리들이 저는 미국 학자들도 다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양쪽을 다 경험한 우리가 좀 더 미국 쪽에 이런 측면도 있다 네. 해가지고 설득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그 좀 운신할 수 있는 네. 폭이 커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그 정책하고 만나보고 하다 보면 네. 생각보다 그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간과하는 쪽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건데 미국이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걸 충분히 납득되게 설명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숭호할 거는 숭호하고 네. 그래도 자기들을 이해만 한다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국을 자극하는 식의 그거는 지향해야 되지만. 지향하고 예. 동시에 우리가 인도 퍼시픽 뭐 미국에서 치포 이런 거 네. 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중간자적 양쪽 사정을 다 하는 입장에서 네. 그 둘이 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이런 대안 같은 걸 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대안 같은 걸 찾아낸다면 조금 우리 기업들한테도 운신의 폭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시장 우리 수출에 저 있을 때 한 26%가 됐고 지금 중국 경기가 위축이 돼가지고 한 작년에 22%지만 여전히 우리 수출의 5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나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상 인구의 5분의 1이 거기 그럼요. 살고 있는데 그 시장을 어떻게 무시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조업으로 얽혀 있는 부분을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만큼 잘 나가는 나라가 독일 네. 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 좀 설득하는 노력 아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다방면에서 네. 정부 대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그 저기 브루킹스니 뭐 피터슨이니 예. 연구하는 기관들도 헤리티지죠. 많죠. 그런 쪽에 예. 우리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가서 좀 설득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장관하면서 처음으로 의회를 만났어요. 네. 상원 재무위원장도 만나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만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의회도 좀 찾아가서 의원들도 좀 그런 맥락에서 설득을 하고 네. 이런다 그러면 큰 줄기야에서도 그래도 조금 문신할 수 있는 틈은 제 경험상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제가 신체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기 저번에 제가 이 빈에서 만났는데 제네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왕이하고 예. 그 설리반하고. 근데 장관님이 만약에 장관을 하고 계셨으면 아마 그 빈에서 만나려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만나라 했을 것 같아요. 멀리 갈 거 뭐 있느냐. 중국은 이리 오고 미국도 이리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라. 그럼 우리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도 있고 중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 중국이 이렇게 가니 뭐 언젠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으니까 언젠가는 풀리겠지만 그래도 한 순간만큼은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당시에 장관님은 2017년도에 중동을 보자라고 네. 대체 국가, 예. 대체 시장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아프리카 정상회담도 열리고 하니까 이 대체 시장에 대한 관심도 이런 위기 때마다 우리가 순간적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지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대체 시장이라든지
중동을 발화했을 때 지금 뭐 무기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유 수급도 과거와는 달리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에서 볼 때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중동 국가에 대한 국가 신뢰도는 상당히 올라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어쩌면 열릴 수가 있을 것 같다. 네옴시티 계약도 예, 하고 예. 있다. 네. 그러면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냐 이런 식으로 네. 대체 시장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체 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그 한 나라에 우리 수출의 네. 4분의 1을 의존하고 한국과의 의존, 또 그죠. 홍콩이라든가 위험하죠. 중화권까지 합치게 되면 30%가 넘거든요. 네. 그거는 좀 경제 안보상으로도 맞지 않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재 팔아가지고 완제품하는 분업 구조는 인도라든가 동남아를 통해 가지고 재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인도 동남아 자체가 큰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 자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노력이 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만한 시장 중에 하나가 중동하고 중남미입니다. 네. 그런데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에너지라든가 인프라 건설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 나라들의 관심은 그거를 넘어서요. 아. 왜냐하면 거기도 경제 다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조업을 키우고 싶어하고 ICT를 키우고 싶어하고 네. 관광하고 컨텐츠 같은 예. 게임 같은 그런 산업을 키우고 싶어합니다. 예. 그 부분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동하고 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째는 네. 중동은 작지만 그래도 시장이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가려고 그러면 특히 스케일업 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걸 대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랑 그런 산업에서 경쟁자가 되기에는 그렇죠. 상당히 요원한 예.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세 번째는 사우디 같은 경우 또 네. UAE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또 다른 시장인 아프리카 시장 예. 그다음에 특히 북아프리카 시장 예. 같은 거에 교두보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나라가 원하는 그 협력 분야가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예요. 그렇죠. 제조업, ICT, 그 게임이라든가 네. 콘텐츠 콘텐츠 시장. 과감하게 저는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안 가더라도 네. 이쪽에서 투자하도록 유도해가지고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네. 신산업을 일으키고 그걸 스케일업 하는 데 필요로 한 자금 네.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예. 조금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 네. 그 UAE를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랑 그 좋은 관계를 갖고 네. 있는 부분들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고요. 네. 인프라 건설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드리면 네. 옛날 같은 EPC식의 그 도급공사 받아가지고 건설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기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 자체 건설업체도 충분히 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파키스탄이라든가 인도 업체들이 워낙 잘하고 있고 다만 고난도 기술들은 네.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쪽에서 또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라든가 그렇죠. 또 여기도 인구가 많이 또 젊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주택 부문 같은 이런 부분들의 모듈라 주택을 우리가 한다든가 네. 그러면서 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디벨롭먼트식으로 들어와라. 네. 그러니까 너희가 자금도 들어오고 교육도 해가지고 그렇죠.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팀 코리아식으로 수출분행이라든가 무역봉사라든가 뭐 해외건설협회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가 또 정부도 같이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형태가 된다면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 쪽도 그 분야도 좀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그 진출을 요구하는 방식도 달라지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우리가 그 잘 대응해 나간다면 네. 그 분야도 또 뭐 계속 이렇게 음. 그 크게 그 성공할 수 있는 분야죠. 네. 그 현대아파트나 신현대아파트 압구정을 가면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네. 80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40년 한 30년 2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마이카 시대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설을 했는지
지하 주차장 시설이 없으니까 전부 지상 주차가 되고 아마 재개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시대가 변하는 걸 읽어내고 그것이 미래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읽어내야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관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뭐 경제 주체는 정부, 기업, 가게니까 가게가 또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위 리더격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교육 혁신 개혁하고 노동시장 개혁하고 이런 리더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시장이니까 기업에게 맡겨라. 아니다. 이건 교육부터 해야 된다. 가게가 잘해야 된다. 아니다. 리더십은 정부가 발휘해야 된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결국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네. 다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럼 누가 하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저는 정치가라고 정치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 매 5년마다 국민들로부터 대한민국 상황은 이렇고 네. 앞으로 세상 변화는 이렇게 갈 거고 예.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5년은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하고 선거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당선되면 그 맨데이트를 받은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꾸려 나가는 거니까 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각계에서 그 가장 공감할 수 있고 네. 미래의 흐름하고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 역할, 그거는 결국은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 동안에 사실 그 정치가 그 역할을 못했을 때 관료가 그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네. 그 앞으로 나갈 방향 설정하는 역할. 그건 결국 정치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잘 안 되니까 정부가 했고. 네. 또 하나는 제도를 만드는 역할이 그 정부의 본연의 역할인데 그 역할도 했고 그리고 선수로 뛰는 역할도 했어요. 왜? 당시에 기업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뛰는 역할은 민간 기업이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도 이렇게 만드는 이 작업 네. 이거는 정부 본연의 역할이니까 정부가 계속하고 네.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떻게 나갈 거냐 이거는 결국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저는 그 5년마다 하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5년 뒤의 비전을 누가 가장 잘 만들었는지를 보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거가 되고 네. 또 일단 그래가지고 선택받은 분은 그걸 맨데이트라고 생각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게 바로 그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의 리더십이 네.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흐름을 읽다 보면 솔직히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그 실수에 따른 그 후유증을 적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저희는 그 제가 영어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미드 코스 커렉션을 굉장히 그 타임리하게 네. 그때 맞게 시적 과감하게 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빠른 식으로 하지만 그러다 보면 실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수가 나타났을 때 그걸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걸 바꾸는 노력 이게 그런 그 정책의 유연성, 네. 컨시스턴시는 유지하지만 네. 그러다 컨시스턴시가 그야말로 그냥 컨시스턴시를 위한 그 컨시스턴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상황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상했던. 그렇죠. 그때 과감하게 그걸 바꿔보는 노력. 네. 예를 들면 70년대 후반에 예. 70년대 초반에 중화학공 정책 하면서 올 쇼크가 2번 오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인플레도 되고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과감하게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을 단행하고 네. 그 수출 주도 그렇게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안정화 개방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 네. 그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통치권자가 이건 뭐 앞으로 수출 주도로 계속 성장하자 그러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정치적으로는 또 그게 훨씬 더 어필을 할 때 그런 걸
이건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합니다 하고 바꾸는 네. 그걸 과감하게 할 수 있었고 네. 그걸 또 지지해준 그 정치 지도자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제가 장관님 못 보시지만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 단어를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경제의 주요 부처의 실장, 국장 또 차관, 장관까지 쭉 역임을 하시면서 그래도 한 10년 동안의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소득주도 성장이 나오고 정말.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일관성이 뭐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경제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좌측 깜빡이 놓고 우측으로 가버리는 완전히 180도 90도 꺾어서 가버리니까 차가 쏠리든지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장관님께서 정치 강조를 하실 때 속내에 상당히 하고 싶은 말씀이 많구나. 일본 경제가 저렇게 잃어버린 30년이 가게 된 배경도 결국 정치 실패에 있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건희 회장도 정치는 사류, 기업은 이류라고 표현했던 말이 결국 정치는 국민의 생활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주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면은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지속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위태로워진다는 말씀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또 우리 정부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 뭐 부동산도 어렵다 가계부채도 어렵다 다 어렵다 그러면 그러십니다. 언제 우리가 안 어려웠던 데가 있었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한번 뭐 위로의 말씀보다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좋고 한번 말씀을 주시죠. 지금 경제 상황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위기에 닥쳤을 때 그 힘을 합쳐가지고 네. 이걸 극복해 나가는 그 거버넌스, 민관이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이걸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발휘하면 아까 말씀드린 복합 위기 네. 또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위기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 또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늦게 세상 흐름 변화를 인지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일단 그걸 딱 깨달은 순간 네. 과감하게 그걸 네. 그 벗어던지고 잘못됐던 거 벗어던지고 그 새로운 흐름에 맞춰가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회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글로벌 재편 위기, 특히 미중 간의 대결이라는 게 우리한테 상당한 시간을 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할 때 그 저기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의 그 최후 경진들하고 네. 우리 반도체가 중국이 그때 한참 따라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빠르면 2년, 늦어도 5년 내는 중국이 우리 수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미중 갈등 덕분에 지금 한 10년 그렇죠. 번 셈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배터리라든가 그 이런 부분도 지금 미국 덕분에 그리고 저기 솔라 패널이니 네, 태양광이니 이런 거 예. 다 죽을 뻔했는데 미국이 중국산 그 수입 금지하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 지금 벌어준 네. 이걸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민관 네. 그 공동의 위기 극복의 그 거버넌스를 네. 잘 살려가지고 예. 가장 중요한 규제 개혁 예. 숫자가 아니라 진짜 덩어리 규제 과감하게 하는 네. 그다음에 교육 예. 노동 개혁 네. 요거 확실하게 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니치 찾아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민관이 과감하게 생산 능력하고 기술 투자 늘려갈 수 있게 그 기업은 자금 하고 지원을. 정부는 그건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가면 저는 충분히 그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30년 더 한 세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년만 되겠습니까? 한 2세대는 다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플랜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영한 전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미중 갈등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중화학공업으로 나가려고 할 때 1,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사실 중화학공업을 연기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중동 건설 붐이 생기면서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중화학공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에는 위기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소위 이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 미드 코스 코렉션이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니치를 찾아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적어도 2세대까지는 먹고 살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발견해내고 개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안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신 말씀이겠습니다. 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또 가계부채다, 뭐 복합적 위기 문제다, 이 글로벌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시기에 주영한 장관님의 말씀이 다소 우리에게 힘과 꿈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